내 인연. 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인연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 하녀 둘이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악다구니하고 있는데 막 퇴궐하여 집 안으로 들어서던 황희정승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주인 어른이 나타났는데도 하녀들은 싸움을 그칠 생각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다. 평소 황희정승이 하인들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해 주었기에 하인들은 그를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던 까닭이었다. 황희는 하녀들의 싸움을 잠시 지켜보고 섰다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느냐? 아이고, 대감마님. 마침 잘 오셨사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실은 하나녀가 황희에게 억울하다는 듯이 울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하녀의 말을 다 들은 황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녀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다. 대감마님, 너무 억울합니다. 쇳내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말을 모두 들은 황희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네 말도 맞구나. 하녀들은 서로의 말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황희에게 다시 자신들의 푸념 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황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는 둘 다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황희의 조카딸이 다가와 말참견을 했다. 큰아버님, 큰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옳다고만 하십니까? 분명 어느 한쪽이 잘했으면 다른 한쪽은 잘못하였을 터인데 옳고 그름을 밝혀주셔야지 그저 둘 다 옳다고만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조카딸은 답답하다는 듯이 황희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네 말도 옳구나. 황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하녀들과 조카딸은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금방이라도 서로를 죽일 것처럼 싸우던 하녀들은 한참을 웃고 난 뒤 겸연쩍은 듯 황희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렇듯 황희는 넓은 아량과 관용으로 집안 사람들을 대했다고 한다. 황희가 밥을 먹을 때 하인의 자식들이 그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밥과 반찬을 집어 먹어도 그저 웃어 넘겼다는 일화를 보면 황희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짐작이 간다. 황희의 집에는 큰 배나무가 있었는데 가을이 되면 주먹만한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하루는 이웃집 아이가 장대를 가지고 와 황희의 집 배나무 가지를 마구 쳐서 많은 배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을 본 황희는 마당으로 나가 그 아이에게 호통을 쳤다. 이 녀석, 어찌하여 남의 집배를 다 망가지게 하느냐? 황희의 호통 소리에 놀란 이웃집 아이는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도망쳤다. 달아나던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황희는 하인을 불러 떨어진 배를 모두 주어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일렀다. 어린 것이 얼마나 배가 먹고 싶었으면 그리했겠느냐? 어서 갖다 주어라. 황희는 어른이든 아이든 집안 사람이든 모르는 남이든 한결같이 대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한양강변의 작은 나루터에서 줄을 서 있던 낡은 가마 한 대가 나룻배에 오르려 할 때였다. 갑자기 웬 사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나타나더니 가마를 거칠게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자신이 먼저 배에 오르려 했다. 그 바람에 가마가 한쪽으로 기우뚱거려 하마터면 물에 빠질 뻔한 것을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가마의 주인인 듯한 선비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말했다. 이보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순번을 기다려 배에 오르고 있어.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는 경우가 어디 있어? 강경한 어조였지만 선비의 태도는 아주 정중했다. 뭐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요. 난 이래 봬도 황희정승의 신복이란 말이여. 알아듣겠어? 사내는 혀 꼬부라진 소리로 대뜸 소리쳤다. 이 나라 제1가는 영의정이신 황희정승의 신복이라는 말에 선비는 움찔했다. 선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마를 뒤로 물려 사내를 먼저 배에 오르게 했다. 그렇지만 사내는 그것으로도 분풀이가 되지 않은 듯 계속해서 선비를 향해 욕지거리를 해대더니 배가 강 건너편에 도착하여 선비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가마를 향해 오줌을 싸는 것이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선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내가 양반이건을 하찮은 아랫것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다니. 분한 생각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선비는 가마와 하인들을 주막에 기다리게 하고 황희의 집을 찾아갔다. 황희의 집은 한나라의 정승이 사는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했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사랑방에서 잠시 기다리자 곧 황희가 나타났다. 무슨 일로 이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셨는가? 선비는 황희가 그처럼 정중하게 말하자 가슴속에 울화를 사기고 차분하게 나루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거 참 뭐라 할 말이 없구려. 이는 모두 내가 부족한 탓이오. 부디 노여움을 거두고 잠시나마 편히 쉬다 가도록 하오. 황희가 그토록 정중히 사과를 하니 선비는 마음이 흐뭇했다. 이제 곧 그놈을 단단히 경을 치겠지. 내 기어이 그 꼴을 보고 가리라. 선비가 속으로 벼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하녀가 와서 황희에게 점심 식사를 어찌할 것인지 여쭈었다. 이곳에서 손님과 함께 들 것이니라. 잠시 후 좁쌀 미음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가 차려진 상 2개가 들어왔다. 선비는 정승의 점심상이 초라한 것에 놀랐으나 내색하지는 않고 남김없이 다 들었다. 황희는 점심상을 물리러 온 하녀를 불러 귀갯말을 몇 마디 속삭이더니 선비에게 이런저런 세상사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제나 저제나 사내가 벌받기만을 기다리던 선비는 하루 해가 저물도록 황희가 딴청만 부리자 부하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벌써 돌아가려? 그럼 아쉽지만 안녕히 가시오. 황희는 여전히 별다른 말 없이 인사만 했다. 거참, 천하의 명상이라더니 자신의 하인 하나 처리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한나라의 정승이란 말인가? 선비가 씩씩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곤장을 치는지 퍽 하는 소리에 연이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소리 나는 곳으로 살며시 가보니 아침에 자신을 욕보인 그 사내가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멍석마리를 당하고 있었다. 하인들 중 한 명이 선비를 알아보고 말했다. 선비님, 나리의 분부대로 선비님을 욕보인 이 녀석에게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할 것이옵니다. 선비는 깜짝 놀랐다. 아니, 대감께서 언제 그런 분부를 내리셨소? 이제껏 함께 있었어도 아무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아예, 아까 점심상을 물리러 갔던 하녀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좁은 소견을 부끄러워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위험을 과시하려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을 텐데 황희는 소리 없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빌어먹을 놈, 6살 먹은 막내 아들이 흑투성이가 돼 집으로 들어오자 점촌댁이 끝이 벌겋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들고 달려나가 도망치는 막내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불똥이 막내의 새집 같은 댕기머리 속에 박혀 연기를 피어올리자 막내는 아 뜨거워 비명을 지르며 마당에 고꾸라졌다. 막내 위 3살 터울 딸이 집으로 들어오자 점촌댁은 등줄기를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야, 이 돼질려나 물이라도 좀 길어다 주면 조막손이 된다던. 동네방네 마실 다니며 며느리 흉보는 게 일인 시어머니도 때가 되니 뒷짐을 지고 어기적 집으로 들어와 뒷곁 우물가로 갔지만 그저께 벗어놓은 빨랫감이 물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다. 점촌댁은 동네 골목을 내달려 동구박 주막으로 달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박서방이 주모를 끼고 앉아 술잔을 주고받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점촌댁은 처마 아래 집신 2짝을 함께 움켜쥐고 술상을 향해 날렸다.
한 짝은 주모 면상을 후려치고 다른 한 짝은 묵사발에 처박혔다. 주모가 점촌댁 머리채를 잡아 두 여자가 안마당에서 뒹구는데 박서방은 본체만채 술만 마셨다. 이튿날 아침 점촌댁은 일어나지도 않아 시어머니가 밥을 차리자 박서방이 두어 숟갈 끼적거리다가 대장간으로 일하러 갔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일어난 점촌댁. 경대 앞에 앉아 지난밤 주모 손톱에 핥힌 얼굴을 보며 이를 갈다가 둘이 머리채를 잡고 뒹굴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술만 마시던 남편을 떠올리며 대성통곡을 했다. 이렇게 살아 무얼 하나. 넋을 놓고 있던 점촌댁이 20리 산길을 걸어 고초암에 다다랐다. 조그만 남자의 노스님이 봄 햇살이 쬐는 평상에 앉아 졸고 있었다. 점촌댁이 노스님을 잡고 하소연을 했다. 노스님이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 탁발하러 오며 가며 점촌댁 집을 수없이 들러 집안 사정을 훤히 잘 알고 있었다. 점촌댁이 물었다. 스님, 이승을 하직할까 봐요. 한숨을 길게 토한 노스님이 한다는 말씀. 그것도 한 방법이지.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눈물로 앞을 가려 점촌댁은 몇 번이나 돌뿌리에 차여 넘어졌다. 점촌댁은 제 목숨 제 손으로 끊기로 작정했다. 목을 매는 사람들은 자신과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고 떠난다지. 우선 한지를 사와서 귀신집처럼 숭숭 구멍난 문을 깨끗하게 도배하고 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마루도 닦고 처마 밑도 청소하고 마당에 개똥도 모아 거름 더미에 파묻고 덜렁거리는 살인문도 고쳤다. 눈물이 앞을 가려 손길을 멈췄다. 막내가 집으로 들어오려다 제 어미를 보고 빚쟁이 만난 듯이 담뒤로 몸을 숨겼다. 점촌댁은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덕구야, 이리 오너라. 흙담 뒤에 숨어있던 막내가 깜짝 놀랐다. 허구한 날 빌어먹을 놈이라 악다구니를 쓰더니 오늘은 비단 같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쭈뼛쭈뼛 막내가 나오자 점촌댁이 꼭 껴안고 덕구야, 엄마가 밉지? 제 어미 배꼽 쪽에 얼굴을 묻은 덕구는 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한다. 덕구가 얼굴을 쳐들자 제 어미의 눈물이 덕구 얼굴에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마실 갔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처박혀 있던 빨래가 깨끗이 빨려 햇살에 나풀거린다. 내일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뜰런가 중얼거리며 어머니가 건너방으로 가 누웠다. 점촌댁이 어머님 이거 좀 들어보세요. 메밀묵 한 그릇에 참기름을 듬뿍 친 양념장을 소반에 담아 들고 갔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다. 친정어머니가 생전에 딸 사는 모습을 보려고 여기 왔을 때 시어머니가 닭을 잡아라, 묵을 써라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며느리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했었다. 점촌댁은 그때를 생각하며 또 눈물을 쏟았다. 이승을 하직할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주색잡기로 한평생 속을 썩인 얼어 죽을 남편과의 첫날 밤 신혼 시절이 생각나 눈물이 났다. 철따라 남편 옷을 챙기고 새로 장만해 차곡차곡 장롱에 챙겨뒀다. 화창한 어느 봄날 딸애가 진달래를 한아름 꺾어와 항아리에 꽂아 안방경대 위에 올려놓았다. 술을 마시지 않고 너비아니 두근을 사들고 온 남편은 너털웃음을 날리고 아이들은 제 아버지 무릎에 앉아 조잘거렸다. 그날 밤 빼치던 점촌댁이 신랑 품에 안겼다. 허허허. 노스님 웃음소리가 저만치서 들리자 쌀 뒷박을 넉넉하게 살인문 앞에 두고 점촌댁은 안방에 숨어버렸다. 신라 진평왕 때 이찬 벼슬을 지낸 김우직은 지증왕의 손자로 사리에 밝고 학덕이 높은 인물이었다. 당시 진평왕은 사냥을 너무 좋아해 날마다 대궐을 비우기 일쑤였는데 그런 왕을 보다 못한 김우직이 하루는 굳은 결심을 하고 왕께 아뢰었다. 폐하, 예로부터 성인들이 이르시기를 사냥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정신 또한 흐리게 만드니 결국 심신을 모두 피폐하게 한다고 했사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정사를 돌보실 생각은 아니하시고
허구한 날 사냥에만 몰두하시니 이는 폐하의 옥체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직을 위해서도 결코 합당한 일이 아닌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라도 사냥을 그만두시고 정사를 돌보는 데 힘쓰옵소서. 그러나 기무직의 이러한 충정 어린 간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은 그 다음 날 또 사냥개를 앞세워 궐 밖으로 사냥을 나갔다. 그 소식을 들은 기무직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장차 어찌해야 왕이 더 이상 사냥을 나가시지 않을지를 곰곰이 생각할 따름이었다. 그 후로도 기무직은 틈만 나면 왕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왕이 사냥 나가는 것을 말리며 간언했지만 왕은 들은 척도 않고 혼자 콧방귀만 낄 뿐 도무지 정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냥하는 데만 온 마음을 쏟았다. 세월이 흘렀다. 이찬 기무직도 나이가 들어 대궐에 나가는 일보다 집에서 몸져눕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기무직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자기를 제외하고는 신하들 중 어느 누구도 왕이 사냥하는 것을 말리지 않는데 만약 이대로 자신의 명이 다한다면 과연 누가 있어 왕의 그 같은 일을 말리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노라면 기무직의 눈에는 어느새 희미한 눈물이 괴어올랐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기무직은 하루는 자식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 듣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왕께서 사냥 다니시는 길가에 묻되 묘비를 세우지 마라. 한평생 나라의 녹을 먹은 신하로서 왕이 사냥하는 일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 내 무슨 염치가 있어 그 같은 호사를 누리겠느냐. 내가 무엇보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왕께서 사냥에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위태로운 것이요. 사냥을 나가셨다가 무서운 맹수로 인해 혹 무슨 병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죽어서도 그러한 일들을 막고자 애쓸 것이니 너희들은 부디 후일 내 뜻대로 나를 장사 지내주기 바란다. 기무직의 말을 듣고 있던 자식들의 가슴에는 피 멍울이 돋는 듯 쓰리고 아팠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진평왕은 사냥개를 앞세우고 들판으로 사냥을 나갔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사냥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왕은 말을 몰아 넓은 들판을 거침없이 달렸다. 들판의 끝자락에 이르러 산속으로 급히 달아나는 노루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쏘며 뒤쫓기 시작했다. 노루는 화살을 피해 더욱 깊은 산속으로 몸을 날려뛰었고 왕은 정신없이 말을 몰았다. 그러나 노루는 이내 빽빽한 숲 사이를 벗어나 계곡으로 가뿐하게 뛰어내려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다. 말을 멈춘 왕은 분한 표정으로 노루가 사라진 계곡 쪽을 바라보다가 할 수 없이 산 아래로 발길을 돌렸다. 좀 전에 노루를 쫓아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말발굽 소리가 그치고 난 산속은 그야말로 정막 강산이었다. 가끔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나 계곡을 흐르는 낮은 물소리만 숲의 정막을 깨고 있었다. 왕이 말을 몰아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오는데 난데없이 어디선가 울음소리인 듯한 가느다란 외침이 들려왔다. 폐하, 부디 발길을 돌리소서, 발길을 돌리소서, 폐하. 처음에 왕은 자신이 바람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으나 갈수록 그 소리는 뚜렷하게 들려왔다. 왕은 신하를 불러 그 소리에 대해 조사하도록 명했다. 잠시 후 돌아온 신하는 왕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 황공하오나 이 소리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찬 기무직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이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재차 물었다. 뭐라? 이 소리가 이찬의 무덤에서 나는 소리라고? 그게 사실이냐? 신하는 왕을 묘비도 없는 초라한 무덤으로 모시고 갔다. 이찬의 무덤을 본 왕은 급히 그의 아들을 부르도록 명했다. 갑작스런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이찬의 아들을 향해 왕은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어찌 하나뿐인 아비의 묘를 묘비도 없이 이런 길가에 방치해둔다는 말이냐? 엄중하게 꼬집는 왕의 말에 이찬의 아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저간의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다. 얘기를 듣고 있던 왕의 얼굴은 점차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왕은 종래 얼굴을 감싸쥐고
이찬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을 터뜨렸다.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덕하여 경희 무덤이 이곳에 이렇듯 쓸쓸하게 버려지게 되었구려. 내가 지금이라도 경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는 경희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며 나중에 내가 죽어서라도 경희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오. 왕은 곧 그 길로 말을 돌려 대궐로 향했고 2번 다시는 사냥을 나가지 않았다. 기무직의 충정이 죽어서 왕의 마음을 바꾸었던 것이다.